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반년간 멈춰섰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정상 외교가 복원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G7 플러스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이 초고속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입니다. 이번 순방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G7 적극 참여 등 경제 외교 역량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임기 내 G7 플러스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유럽연합도 초대받아 대표가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짧은데도 G7의 참여에 기여하고 역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G7 플러스에 대한 우리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합니다.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이뭉순 현 주 캐나다 대사가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건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통상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를 본격 설정할지도 주목됩니다. 한미일 3자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선 협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성 있는 단계까지 갔다며 미국, 일본 다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회담도 열려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라고 역설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11월 에이펙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모두 바뀌면서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 수준의 협력이 지속되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7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척지고 사는 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상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순방의 키워드, 척지고 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요. 중국과 러시아와도 척지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식 실용 외교인데요.
내일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옵저버, 그러니까 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G7 정회원은요,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번 의장국인 캐나다로부터 초청받은 참관국은 한국 외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캐나다에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에 가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첫째 날인 16일이죠. G7 국가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튿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들도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와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양자회담도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첫째 날에는 G7 이외의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둘째 날 G7 주요국과 회담 조율 중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연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외에도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워낙 짧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물리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열흘 남짓인데 바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7 같은 다자회의 때 행사장 한쪽이나 밖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시간도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약 10분간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단연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지금 한미 간 현황으로 대두된 이슈들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팀에도 관세 안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돼 언급될 수 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만큼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나더라도 짧은 시간이 예상되기에 구체적인 논의는 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대통령실 전망입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G7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 간의 어떤 협의체다 보니까 여기에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지고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잖아요. 위 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됐다 우려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의원 시절 사석에서는요,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면 우리는 1시 반에 위치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대미 관계를 더 중시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실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34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이 수천 명의 군 장병들이 수도 워싱턴 DC 거리를 행진했고 이 폭격기와 헬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장엔 약 25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에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날짜가 겹치면서 여러 뒷말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내각의 핵심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축포와 함께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34년 만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의 막이 올랐습니다. 열병식은 백악관과 미 연방의회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배치되어 있는 컨스티튜션 애비뉴에서 진행이 됐는데 미 육군 핵심 전력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대적 불가의 군사력을 천명했습니다. We'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and our country will soon be grea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낙하산 부대가 하늘에서 내려와 트럼프에게 미국 성조기를 건넸고 화려한 불꽃놀이도 이어졌습니다.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 이날은 트럼프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해 축하 행사도 열린 겁니다. 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호당국의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인원만 백악관 추산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We get to just come and get to see the greatest military on earth and the greatest country on earth. I've had good interactions with fellow service members. It's been 하지만 이날 행사에만 4,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15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선 트럼프 규탄 집회도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군사 퍼레이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뽐내듯 나열하기보단 미 육군의 250년 변천사를 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시절 복장을 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1940년대 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M4 셔먼 전차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열병식에 군인 6,700여 명이 동원돼 250년에 걸친 미 육군의 변천사를 재현했습니다. 미 육군의 재래식 무기들도 대거 동원됐습니다. 1980년대 처음 생산된 미군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28대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갑차로 꼽히는 탱크킬러 M2 브래들리 28대, 60년간 개량을 거듭해온 미 육군 주력 M109 자주포 팔라딘 6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열병식은 1991년 걸프전 승전 퍼레이드 이후 34년 만에 열렸는데 북한이나 러시아와 달리 핵 탑재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전략 무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전력이 주로 공군과 해군에 집중된 만큼 육군만 참여한 이번 열병식에서는 첨단 무기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그 대내의 결속을 다지고 무력을 과시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데 미국이 기획을 했던 목적은 주로 이제 트럼프에게 좀 만족감을 주는 방향성이 크게 달랐다고 봐야죠. 퍼레이드에 참여한 군인들도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렇게 열병식이 진행된 같은 시각 미국 전역 2,0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강압적인 반이민 정책과 이 열병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No Kings, 미국의 왕은 없다는 구호 아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전역 약 2,00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왕은 없다, 노킹스 구호를 내세운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의 중심이자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인 필라델피아에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We have a constitution, not a king. The person that's in charge should not be. Racist, fascist, needs out of office immediately. 뉴욕에서도 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이 멈추지 않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파가 몰리면서 한 걸음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I am hoping it got rained out. It's disgusting. You know, we're not North Korea, we're not Russia.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단위의 시위 참가자도 여럿 보였습니다. This is our opportunity to use our voices and speak up against injustice. And we want to teach them that this is how you exercise your right to free speech. 최근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진 LA에서도 2만 명이 모여 시청을 지키는 주 방위군 등 병력과 대치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최루 가스를 쏘거나 말을 타고 군중 속으로 진입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의회 의원 부부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노킹스 시위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중동 정세는 끝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머지않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진입해서 상상도 못할 공습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유류 저장소입니다. 폭격을 받은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즉각 출동했지만 피해 상황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 차량을 폭격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이란 국방부 건물에도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격은 군시설뿐 아니라 에너지시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전투기를 띄워 폭격할 것이라며 공습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ave the way to Tehran, and our pilots over the skies of Tehran will deal blows to the Ayatollah regime that they cannot even imagine. 이스라엘은 전투기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 주요 인물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수개월 전부터 드론을 이란으로 밀반입해 이란 요인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표적 공습을 벌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과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몇 주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미국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오늘 이란 주민들에게 무기 제조 시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같은 주요 도시를 타깃으로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하늘에 불빛들이 번쩍이고 미사일 하나가 빠른 속도로 건물 사이에 처박힙니다. 곧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어제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그제 200발 가까운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100여 발을 추가로 발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포함한 다층 방공망을 가동했지만 대규모 물량 공세에 빈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총 10명입니다. 양국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더욱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공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전 이란 외무장관이 성명을 내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우리의 보복도 중단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오늘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 협상 중재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수도권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국직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채은 기자입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뜨거워진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양산을 꺼내 뜨거운 태양을 가려봅니다. 분수대는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포천, 파주, 안성, 여주, 양평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3도 이상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올해 수도권 첫 폭염특보입니다. 계곡으로 이른 피서를 간 시민도 있습니다.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모자 부채질에 손풍기도 틀어보지만 연신 땀이 흘러내립니다. 햇볕이 좀 강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 목적이 이제 물놀이인데 얼른 물놀이 하러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평은 계곡 옆에서 잰 기온이 32.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늘 밖으로 나서면 피부가 금세라도 익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피부가 너무 따가워요. 무더운 날씨는 늦은 오후부터 반전됩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굵은 비가 내려 폭염특보는 풀리지만 중부 지역은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mm 넘는 집중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어젯밤 검거됐습니다. 세종시로 도주해 부친의 묘지 인근에서 머물다가 지인 창고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파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입니다.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지난 10일, 범행 후 남성은 지인의 차를 빌려 세종시로 도주했습니다. 세종시로 차량을 이용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부친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부친 산소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나흘간 세종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은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고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지만 돈을 빌리러 지인을 찾아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창고까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잠복하던 경찰을 맞닥뜨리자 순순히 체포에 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산에서 숨어 지내다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러 내려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원버스가 7살 아이를 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승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합니다. 잠시 뒤 우회전을 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옆면으로 칩니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걸 보고 초등생이 막 길을 건너려는 참이었습니다. 쓰러진 초등학생은 땅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더니 금세 다시 털썩 주저앉습니다. 잠시 뒤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초등학생에게 다가갑니다. 학원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친 학생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홀로 귀가한 초등생을 통해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게 된 학생 부모가 신고했고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땡손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7살 초등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꿈치가 너무 심하게 다쳤었고 그다음에 다리도 완전 다 쓸려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를 이제 지금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아이가 이미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강 벨트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 고점을 속속 넘어서며 다시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오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크기의 매물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9월 17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으며 2022년 9월 11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해 지난 3월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급격하게 지금 모든 매물이 거래가 돼가지고 매물 자체가 없어요. 금액을 20억, 21억으로 막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와 양천구 등 한강벨트도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는 인하 추세에 있고 통화량은 또 늘고 통화량 느는 거, M2 느는 거에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가계대출도 늘고 있고.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상승 불안감에 매수에 나서는 패닉 바잉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2일 만에 2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실제 가격을 끌어올린다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모든 은행들을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용자가 5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이 내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컨텐츠를 금지합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조직의 옹호, 찬양을 겨냥한 조치란 건데 일각에선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개정안입니다. 카카오톡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발언을 금지하고 테러 등을 음모, 선동하는 메시지를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 조롱, 희화화하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됐는데 일각에선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뭔가 검열 취지? 뭔가를 막는 그런 류의 약관이 도입된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하겠다며 한 차례 검열 의혹이 빚어진 후 개정된 내용이란 점도 논란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신고가 접수된 내용에 한해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ESG 강화 차원에서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의 극단주의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처럼 주말이 되면 평일에 부족했던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늦잠을 자곤 하는데요. 다만 2시간 넘게 자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로에 시달리는 시민들. 주말엔 늦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말이면 평일에 못 잤던 것만큼 한 오전 11시, 12시까지 자긴 하는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좀 더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알람 시계 안 듣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개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실제 연구 결과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늦잠으로 수면을 보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오리건대 연구팀이 청소년 1,877명을 대상으로 주말에 2시간을 더 잤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주말에 평일보다 2시간 더 자면 불안 증상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세브란스 병원 연구진도 성인 5,510명을 대상으로 늦잠과 우울증의 연관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늦잠을 자지 않으면 우울증이 7.0%, 2시간을 넘게 자도 6.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시간 정도 늦잠을 자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늦잠이 2시간을 넘길 경우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다며 과도한 늦잠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한 해에만 8,200억 원 상당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인 만큼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까지 여러 분야에서 수익을 올렸는데 특히 골프 리조트 사업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총 수익은 약 6억 달러, 우리 돈 8,200억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건 골프 리조트 사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 골프 리조트 3곳과 골프 클럽 1곳을 갖고 있는데 회원권 판매와 호텔 사업 수입으로
지난해 최소 우리 돈 약 3천억 원을 번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도 상당합니다.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이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작년 한 해 78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가상자산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또 대선 기간 지지자들 대상의 상품 판매 수익도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권당 약 8만 원짜리 성경책 판매 수입은 화나 17억 원, 트럼프 시계와 운동화, 향수 등의 판매로는 약 72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해 수익을 포함한 트럼프의 전 재산을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1,900억 원으로 추정하며 과도한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약 19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2만엔 우리 돈 약 19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자녀가 있거나 저소득층이면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오는 22일 도쿄도의회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데다 다음 달 20일 참의원 선거 여당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세금으로 표를 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 야당 간부 시절 아동수당을 퍼주기라고 비판한 발언도 다시 거론됩니다. 子ども手当をもらった親御さんが自分のために使ってしまったらそれは子どものためにも何にもならない。そのようなばらまきはやめましょう。 지난 4월에도 여당이 전국민 지원금을 검토했다가 반대 여론에 철회를 했던 만큼 여전히 찬반이 갈립니다. いただけるものならいただきたいですよね。今お米もいろいろね、あるし他の問題もあるので。単なるばらまきであって、結局その財源は自分たちの税金であるし、それをばらまいたからといって日本が豊かになるわけではないので。 일본 내선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현금 살포 정책이 등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년 전 김 후보자가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최근에야 상환한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1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강모 씨에게서 4천만 원을, 다른 10명에게서 1,000만 원씩 빌린 겁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채무 만기일인 지난 2023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후 만기가 2년이나 지난 이달 12일에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1,000만 원을 빌려준 이모 씨가 강 씨 회사의 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 씨가 이 씨를 내세워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주 의원은 실질적인 채권자를 감췄다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재판 때도 차용증을 썼지만 변제 독촉이 없어 유죄로 인정된 점도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인 해명 대신 오늘 중으로 반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선 청문 일정 이틀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민주당 간사와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이 연장론의 근거입니다. 통상 이틀간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만으로는 김 후보자 의혹 검증에 충분치 않다는 논리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인연을 맺고 불분명한 사치활성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하냐며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김 후보자가 충실히 해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레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과정부터 여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공개 사면을 촉구하면서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공개 협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요청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라며 대통령 대신 감옥에 가서 벌을 받고 있는 당당함과 협박처럼 보인다고 이 전 부지사를 직격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재헌절 사면 추진 서명에 동참해달라며 SNS에 글을 올린 걸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본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사면을 희망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전 부지사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재헌절까지 한 달 안에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사면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구자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무슨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 친구들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공 친구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시계 공장에서 일했던 사연은 잘 알려져 있죠. 어제 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에 그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들을 초대한 겁니다. 같이 다녔던 소년공들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공부 잘했습니까? 네! 영어사전 갖고 다녔습니까? 네! 결혼식장에서 찍은 영상인가 보죠?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장 밖에서 찍은 겁니다. 대통령 가족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경호가 아주 삼엄했거든요. 촬영 금지 지역 안에는 아무도 촬영을 못합니다. 경호처에서 다 핸드폰, 사진 못 찍게 다 테이프 붙였고요. 보안 구역 밖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이 결혼식이 비공개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던데요. 예, 일단 결혼식은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드라마 야인시대로 유명한 배우 안재모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서 대통령이 직접 덕담도 했고요. 요즘 뭐 주례 없이 혼주가 덕담을 하는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예, 참석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좀 울컥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짝 감정이 북받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돌이를 얼굴에, 이건 누구 얘기인가요? 요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인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한 이 행동이 지금까지 화제입니다.
저는 그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아니 원래 돌돌이를 저렇게 얼굴에도 하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저걸 누가 얼굴에 저렇게 하냐, 볼수록 기괴하다라는 반응부터 고양이 키워보면 안다, 털이 긴 고양이들은 털이 가벼워서 얼굴에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응까지 다양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얼굴 그 고양이 털 미는 분들 꽤 계실걸요? 그 용도를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풍자가 나왔습니다. 면도기를 하더라고 거의.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습인데 누구에게 특검 협조를 하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3대 특검이죠.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모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떳떳해야지 지금 여당을 비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도 거기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해야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예전부터 특검에 찬성표를 꾸준히 던져왔죠. 안 의원 측은 특검을 빨리 털고 가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 특검이 이 정치 보복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검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권의 자중질환 당분간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집중호우로 시작됩니다. 중서부 지역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아침엔 남해안과 제주에 강하게 퍼붓다가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양도 매우 많습니다. 제주에 150mm 이상, 남해안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 곳곳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도 33.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27도에 그치겠고 모레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 2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 춘천 27도, 대전 28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주 중반까지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